모두들 보세요. 저 김할머니는 컵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요. 제 아들 준호의 외침에 카페 전체가 멈췄습니다. 저 68세의 김민자는 이렇게 작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굵은 눈송이로 내리며 강남의 거리를 하얀 용단으로 덮고 있었죠. 카페 블랑의 누아르 안에서는 밖에 눈송이만큼이나 빠르게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는 비단 식탁보를 얼룩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의 젊은 여성에게도 튀었어요. 그녀는 마치 용암의 대기라도 한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죠. 그녀의 비싸 보이는 하얀 옷은 이제 종이에 번지는 잉크처럼 퍼져가는 갈색 얼룩으로 뒤덮였습니다. 제 며느리 서연은 이미 일어서서 최신형 휴대폰으로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녀의 손톱이 마치 무기를 쥐듯 휴대폰을 잡고 있었죠. 이거 가족 단체방에 올려야겠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날카롭고 잔인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대단하신 김 여사님이 얼마나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는지 모두가 봐야 해요. 준호가 제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는 마치 전시용 동물처럼 저를 일으켜 세웠죠. 모두 일어나세요. 그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와서 대단하신 김미망인을 가까이서 보세요. 저 떨리는 모습 좀 보세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입었던 금색 자수가 놓인 파란 비단 한복이 이제는 낡은 걸레처럼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저를 향해 비난하는 눈처럼 카메라를 들이댔죠. 몇몇은 낮게 웃었고 다른 이들은 마치 제 나이 들미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역겨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때는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여자가 서연이 거짓된 걱정을 담아 크게 말했어요. 이제는 자기 침도 못 닦네요. 준호야, 압구정에 있는 그 요양원이 딱 좋을 것 같아.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간병인들이 있다고 들었거든.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수치심의 자국을 남겼어요. 옆 테이블의 유명 배우가 완벽한 얼굴을 악의적인 미소로 일그러뜨리며 친구와 속삭이고 웃는 걸 봤어요. 아직 소년에 불과한 젊은 웨이터가 깨끗한 수건을 들고 저를 도우려 했지만 준호가 그를 세게 밀쳤죠. 꺼져. 그가 겁에 질린 소년에게 소리쳤어요.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좌우할 수 없다는 걸 배워야 해요. 더 이상 이 도시의 여왕이 아니라고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약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깊고 뜨거운 분노가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수치심을 즐기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제 눈에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죠. 그들은 제가 끝났다고, 버려질 준비가 된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여왕에게 아직 몇 가지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죠. 그리고 저는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있으면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굴욕감이 여전히 가슴을 태우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호기심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처지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누군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혹시 이걸 읽는 누군가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제시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지금 이것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의 자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페에서의 재앙 같은 일 이후 준호와 서연은 나를 집으로 끌고 왔어요. 우리 한옥 저택은 구분 지붕과 창호지 문으로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내 안식처여야 할 이곳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집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요. 준호가 들어서자마자 말했어요. 걱정하는 척하는 그의 목소리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낮은 탁자 방석에 앉았어요. 다리가 아팠죠.
골동품 가구와 전통 그림이 있는 거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연이 우아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의 강한 향수 냄새가 숨 막히게 했죠.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요.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이 너무 커요. 넘어지면 어쩌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무섭게 빛났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나이에 더 적합한 곳으로요. 나는 조용히 제사상 위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지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아요. 서연이 탐욕을 겨우 숨기며 계속 말했어요. 아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예요. 팔아. 그 말이 충격에 빠진 속삭임처럼 내 입에서 나왔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준호가 고집을 부리며 내 앞에 서류를 놓았어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 글자들이 뒤섞여 보였죠. 준호에게 재산에 대한 정언을 주는 위임장이었어요. 지금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녀의 위선적인 친절함에 속이 뒤집혔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서로 속삭이며 방을 나갈 때 나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내 손이 종이 위에서 떨렸지만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점점 커지는 결심 때문이었죠. 그들은 몰랐지만 나에겐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때가 왔어요.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아 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준호와 서연은 나를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들이 말하며 나를 택시에 밀어 넣었죠. 홍대. 시끄럽고 술에 취한 젊은이들과 귀가 찢어질 듯한 음악으로 가득한 동네예요. 내 셋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5층의 좁디 좁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준호는 내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는 걸 보며 잔인하게 웃었어요. 운동이 어머니한테 좋을 거예요. 그 아파트는 내 옛 화장실보다도 작은 콘크리트 상자였어요. 접이식 침대,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리고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은 화장실이 전부였죠. 서연이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어요. 어머니 물건들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사용하던 칫솔이 있었어요. 내 물건들은, 내 보석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팔았죠. 당연히 어머니의 여기 체류비를 내기 위해서요. 그들은 웃으며 나가버렸고 나는 이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거리의 소음이 귀가 찢어질 듯 했어요. 잠을 자려 했지만 얇은 매트리스 때문에 뼈가 아팠어요. 아침에 차를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끓는 물을 발에 쏟고 말았어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러 나갔어요. 홍대 거리는 혼란스러운 미로 같았어요. 젊은이들이 나를 밀치며 길 잃은 할머니를 비웃었죠. 편의점에서는 현대적인 라벨을 읽을 수 없었어요. 성급한 계산원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줄 막고 계세요. 빈손으로 굶주리고 모욕당한 채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상점 진열장의 TV에서 준호를 봤어요. 우리는 회사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짐이 되는 것들 없이요. 그날 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소리였죠. 그럼 나는 버려지고 잊혀진 늙은이일 뿐이에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내가 지위를 잃자 모두 사라졌죠.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더러운 창문을 통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도시를 바라보며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집, 존엄성, 가족. 잠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절망의 구렁텅이 깊은 곳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불꽃 같은 것. 분노, 결심,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게 끝일 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늙은 여왕이 아직 마지막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40년 전 부산 출신의 젊은 여자로 작은 전자회사 후계자와 결혼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대담한 전략으로 회사를 파산해서 구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제국을 세웠는지. 준호, 내 아들을 생각했어요. 내 그늘 아래서 자란 그 아이. 뒤늦게 깨달았죠. 내 성공이 어떻게 그를 억눌렀는지,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던 원망을 키웠는지를. 그리고 서연, 너무나 야심찬 그녀, 한때 강력했던 가문 출신. 둘 다 나를 뛰어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뭉쳤죠. 한숨을 쉬며 세월과 실수의 무게를 느꼈어요.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었어요. 행동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과 휴대폰을 잃었죠. 상처 입고 모욕당한 채 오피스텔로 겨우 돌아왔어요. 설상가상으로 서울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 방이 침수됐죠. 며칠 동안 열에 시달리며 얼마 남지 않은 내 물건들을 지키려 싸웠어요. 마침내 회복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의지가 생겼어요. 오래된 코트에서 찾은 마지막 동전들을 들고 홍대 거리로 나섰어요. 그때 작은 전통 찻집이 보였죠. 혼돈 속의 희망의 등대 같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들어갔어요. 세상의 철의 여왕이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때였어요. 홍대의 그 작은 방에서 하루하루가 힘겹게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얇은 매트리스에서 뼈가 삐걱거리며 일어나야 했죠. 거리의 소음은 끊이지 않았어요. 자동차, 취한 젊은이들, 시끄러운 음악에 혼란스러운 교향곡이었죠. 특히 우울한 어느 오후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나를 질식시키는 회색 벽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어요. 젊은이들의 동정어린 또는 경멸의 시선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죠. 그때 보였어요. 현대적인 옷가게들과 힙스터 카페 사이에 숨겨진 작은 전통 찻집. 마치 콘크리트 사막 속의 신기루 같았어요. 들어가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포옹처럼 녹차의 익숙한 향기가 나를 감쌌어요. 김 여사님, 정말 본인 맞으세요? 친숙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고인이 된 남편의 옛 친구가 보였어요. 큰 재벌 기업의 전직 임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찻집의 주인인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에요. 목이 메어 중얼거렸어요. 그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나를 낮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소문을 들었지만 정말이었군요. 아드님이. 몇 주 동안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어요. 흐느끼며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카페에서의 굴욕, 집에서 쫓겨난 일, 이 낯선 동네로의 유배. 오랜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확한 동작으로 차를 따랐죠.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찻잔을 내 앞에 놓았어요. 민자 씨, 당신은 한때 제국을 세웠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협상했는지 기억나요? 당신이 항상 세 발 앞서 있었던 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그 민자 씨가 아직 당신 안에 있어요. 그가 내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깨어날 시간이에요. 차를 바라봤어요. 그 풍부한 향기가 내가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죠. 갑자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스 친구.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도 미소를 지었어요. 장난기 어린 눈빛이었죠. 차 한 잔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전쟁 계획은 어떨까요? 차 향기가 공기 중에 복수 냄새를 가리고 있었어요. 오랜 친구와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내 심장은 몇 년 만에 처음 느끼는 두려움과 흥분의 혼합으로 뛰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체면이 전부예요, 민자 씨. 그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사회적 체면 말이에요. 당신 아들과 며느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바로 거기를 공격할 겁니다.
갑자기 찻집 문이 열렸어요. 나는 얼어붙었죠. 골프클럽의 옛 친구 박선희였어요.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충격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민자 씨? 정말 당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너무 달라 보여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준호의 이름이 깜빡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홍대에서 돌아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머니의 위치를 잊지 마세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눈물이 눈에 고였어요. 선희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지켜보며 다른 손님과 속삭이고 있었죠. 내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내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깨졌어요. 준호야, 놀랍게도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단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어요. 내 친구가 미소 지었어요. 내 안의 변화를 이해한 듯 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긴박감을 가지고 계획으로 돌아갔어요. 저택,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들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하나 잊었어요. 숨겨둔 서류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재산이 아직도 내 명의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였죠. 완벽해요. 그가 말했어요. 엄청난 금액으로 매입하려는 큰 재벌 그룹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죠. 하지만 원래 소유주하고만 거래하겠다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계획은 구체화되었어요. 옛 인맥을 활용하고 지역 언론을 조종하고 거부할 수 없는 환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창밖을 보니 선희가 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내 몰락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싶어 안달이 났겠죠. 하지만 패배감 대신에 강렬한 결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날 부셔버렸다고 생각했죠. 찻잔을 꽉 쥐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연약해 보이는 꽃도 콘크리트를 뚫고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었나 봐요. 내 친구가 조용히 건배하듯 찻잔을 들었어요. 게임을 시작하죠. 차의 쓴맛과 다가올 복수에 달콤한 맛이 섞인 차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활기찬 기운으로 일어났어요. 계획이 시작된 거죠. 오랜 친구가 그의 인맥을 가동했어요. 강남의 부동산을 사들이려는 미스터리한 재벌 그룹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언급된 금액은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 눈썹을 치켜올리게 만들었어요.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지켜봤어요. 전에는 조용하던 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죠. 소문이 궁금한 옛 친구들이었어요. 한 통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어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독처럼 달콤했어요.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어요. 얘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 순간을 음미했어요. 그래, 얘야, 차 한잔 할까? 일부러 강남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홍대의 한 카페를 골랐어요. 도착했을 때 서연의 얼굴에 불편함이 역력했죠. 젊은 예술가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물 밖의 물고기 같아 보였어요. 이런 곳도 있네요.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적응은 잘 하고 계세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켜보며 대답했어요. 있잖아. 가끔은 모든 걸 잃어야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법이야. 서연이 명품 가방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어요. 그 소문들에 대해서 난 순진한 척했어요. 무슨 소문? 저택에 관심 있는 구매자들에 대해서요. 그녀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사실인가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기다리게 했어요. 아, 그거. 그래, 몇 통의 전화를 받긴 했어. 그녀의 눈이 제대로 감추지 못한 탐욕으로 빛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차분히 대답했어요. 결국 난 더 이상 주인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공포를 봤어요. 그녀도 나처럼 알고 있었죠. 재산이 아직 내 명이라는 걸 준호가 편리하게 잊어버린 세부사항이었죠. 어쩌면 어머님의 현재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더듬거렸어요. 준호랑 저는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건 어떨까요? 미소를 참았어요. 미끼를 던졌고 그들이 물었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곧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제 실례하겠어요. 약속이 있어서. 서연을 놀란 표정으로 남겨둔 채 카페를 나왔어요. 분비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다가오는 승리의 달콤한 맛을 느꼈어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준호는 마치 내가 그의 어머니가 아닌 손님인 것처럼 홍대로 운전기사를 보냈어요. 차가 서울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나를 거의 삼켜버릴 뻔했던 도시를 바라봤어요. 활기찬 혼돈의 홍대가 뒤로 물러갔죠.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은 더 높아지고 더 반짝이고 더 차가워졌어요. 저택에 도착했어요. 한때 내 안식처였던 정원이 이제는 인공적으로 보였어요. 준호와 서연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준호가 그의 미소만큼이나 가짜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거실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 가구들, 현대적인 그림들. 내가 남편과 함께 꾸린 집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약간의 변화를 주었어요. 서연이 긴장한 듯 설명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불편해하며 몸을 비트는 걸 보며 앉았어요. 그래,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구매자들이 있다고 들었어.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대로 감추지 못한 탐욕이 눈에 보였죠. 네, 그건 제가 협상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요. 미소를 참았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 수년간 간직해온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아직도 내 명의로 된 저택의 원본 소유권 증서였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이 작은 숨을 들이켰어요. 보다시피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법적으로 이 집은 여전히 내 거야. 팔건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준호가 더듬거렸어요. 통제력의 가면이 무너지며. 너희들은 날 낡은 가구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날 모욕하고 추방했지.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걸 잊었더구나. 이 제국을 세운 건 바로 나야. 그리고 믿어라. 난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알아. 이어진 침묵이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어요. 게임이 뒤집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계단을 향해 걸으며 마무리했어요. 내 방으로 가겠어. 내일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거야. 그리고 믿어라. 변화가 있을 거야. 계단을 오르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이 다시 흘러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길들였다고 생각한 호랑이가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나워졌죠.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가장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안개처럼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준호와 서연은 이미 식당에 있었어요. 깊은 다크서클이 잠 못 이룬 밤을 말해주고 있었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식탁 맨 윗자리에 앉았어요. 좋은 아침,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침 식사할까? 그들은 긴장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준호가 헛기침을 했죠. 어머니, 어제 일에 대해서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먼저 식사부터 하자. 이야기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됐어요. 식기가 치워지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너희 둘은 날 몰아내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잊었구나. 소매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 안에는 너희가 지난 몇 년간 했던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들의 상세 내역이 있어. 횡령, 뇌물, 사기 계약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은 곧 기절할 것 같아 보였어요. 어떻게? 준호가 더듬거렸어요. 내가 이 제국을 세웠어, 아들아. 정말 내가 모든 곳에 눈과 귀를 두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니? 다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새로운 계약서야. 오늘부터 내가 회사의 모든 통제권을 다시 가져가겠어. 하지만 서연이 항변하려 했어요. 서명하든지 잘랐어요. 아니면 이 서류들이 당국으로 갈 거야. 그리고 믿어라. 언론은 한국 비즈니스계의 젊은 영재들이 사실은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면 좋아할 거야. 이어진 침묵이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내면의 싸움을 봤어요. 상처받은 자존심과 폭로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갈등이었죠. 마침내 준호가 펜을 집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와 서연이 서명했어요. 일어서며 지난 몇 달의 무게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는 내 신뢰와 회사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거야. 창가로 걸어가 정원을 바라봤어요. 홍대에서 많이 배웠어. 겸손에 대해, 새로운 시작에 대해. 아마도 너희도 비슷한 교훈이 필요할 거야. 그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제 지난 몇 달간의 적이 아닌 길을 잃고 두려워하는 내 자식들이 보였어요. 회사는 구조조정이 필요해. 준호야, 넌 배송부서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할 거야. 서연아, 인사부서. 이름이 아닌 일로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봐. 그들을 멍하니 남겨둔 차에 방을 나왔어요. 호랑이는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역을 되찾고 새로운 규칙을 세운 거죠. 드디어 게임이 끝났어요. 통제권을 되찾은 지 석 달이 지났어요. 한때 차갑던 저택이 천천히 다시 집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깊은 상처들은 완전히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날 아침 만개한 벚꽃 정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 준호가 왔어요. 아직도 배송부서 유니폼이 어색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가 원망과 체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로운 배송 경로가 앉아라 명령했어요. 그는 마지못해 따랐죠. 어떠니 경험이 물었어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굴욕적이에요. 제가 함부로 대했던 직원들이 이제 제 상사예요. 어떤 이들은 일부러 최악의 경로를 주며 즐기고 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뭘 배웠니?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우리의 제국을 이 노동자들의 등을 딛고 세웠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처럼 대했다는 걸요. 좋아, 대답했어요. 시작이구나. 서연이 도착했어요. 피곤에 젖은 붉은 눈으로. 인사부 보고서입니다, 여사님. 그녀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눈을 피하며. 적응은 어때? 물었어요. 힘들어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오만한 가면이 살짝 금이 가며. 우리 직원들이 매일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문제들과 싸우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너희 둘 다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한테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도. 너희가 깨뜨린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을 거야.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의 행동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는 듯 했죠. 하지만 계속했어요. 변화의 가능성은 보여. 준호야, 넌 배송기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이끌 거야. 서연아, 직원들을 위한 포괄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예상치 못한 책임에 그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잊지 마라, 덧붙였어요. 의심스러운 거래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야. 너희는 법 앞에서 너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 현실의 무게가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어요. 이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야, 마무리했어요. 구원이 온다면 그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얻어내야 할 거야. 그들이 나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의 길이 힘들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벚꽃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건 인내와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내가 세운 제국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처럼요. 그리고 나, 김민자는 이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길더라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준호와 서연을 용서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렇게 깊은 배신 후에 신뢰를 다시 쌓는 게 가능할까요?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클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